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한국토지신탁 정경찬 팀장님께서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의 정경찬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감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그다음에 미동의하신 분들이 왜 미동의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지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도지구 관련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절차,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물론 정비 계획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 궁금하신 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은 사전 동의서는 예전에 88%를 거두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 선도지구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선도지구 동의서가 많이 거쳐서 우리가 선도지구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번호표를 뽑는 거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특별정비구역 지정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선도지구 관련하여 사항을 정리해보면 법이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시행이 됐고, 그리고 6월 달에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와는 다르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이 주민 동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회사가 MOU 대상이 되고 7월 12일부터 선도지구 동의서를 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80%를 성남시에서 최초로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건축에서 조합을 설립할 경우 77%, 78% 정도의 동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보다 높은 80%의 동의를 한 달 만에 달성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85%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5%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 우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정비 물량의 10 내지 15%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8,000, 10%일 경우에 8,000, 15%일 경우에는 12,000호입니다. 그래서 3, 4개 정도의 구역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하는 배점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 동의율이 95점이 만점인데 이 배점이 60점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그래서 이 내용들에서 만점이 6점입니다. 각각의 2점씩인데 만점이 2점인데 저희는 이미 상한 6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추진 파급 효과에서 여기에서도 저희는 만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라는 이 부분은 아직 미정이고 15점이라는 점수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장수명 주택 인증 이 부분에서 우수 등급을 통해서 1점을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에서는 반대급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돈이 더 투입돼야지만 여기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투입되지 않는 점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계획안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준비되고 있는 건축 계획안을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그 성남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도지구 우리 경쟁 단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율하고 이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 미정이기 때문에 미정을 뒀고요. 다만 시범 상단만이 소규모 재건축을 포함해서 2점의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점수를 보면 저희 양지마을과 파크타운이 제일 높은 27점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양지마을과
시범 상단, 파크타운은 공이 현재 1등인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단지가 1등이고요. 이제 동의 요건에 따라서, 동의율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게 지금 보시는 이 숫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에서 정자 1로와는 0.66%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0.66%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자 1로가 95%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단지는 94%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시범 하단하고는 2.2%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범 하단이 95%를 받는다면 우리는 90.8%를 받아야 동점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동의율이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의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여기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에 있는 공공기여를 추가로 제출하는 겁니다. 이 공공기여 추가를 제출하려면 토지 면적의 5%가 돼야 6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토지 면적의 5%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총 매출에서 비용을 뺀 부분을 그냥 가지고서 봤을 때 3,250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또한도 저희가 연면적을 용적률을 350%를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비용을 마이너스 해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율 1.1%가 1점인데 동의율 6.6%가 6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환산을 하면 우리는 이 3,250억이 현재 6.6%를 가산했을 때 한 장당 11억 원의 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 우리 소유자님 한 분이 동의서를 내줌으로써 최소 11억 이상을 절감해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그다음에 앞에 동의서를 아직까지 제출해 주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부탁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오늘 24일입니다. 24일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31일까지 동의서를 마감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마감이 돼야지 추석 전에 우리가 공공기여를 할 건지 말 건지 어떠한 선택을 할 건지를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지필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감안하면 이때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입니다. 분명 이때가 마지노선이지만 혹시라도 사정상 이때 제출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이 기간 중에라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이때까지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때까지 저희가 95%를 만족한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노후객도시 특별법 관련 최신 정보인데요. 지금 저희 성남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중동과 삼동 같은 경우에는 기준 용적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기준 용적률에 따라서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량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공공기여량이 지금 3분 같은 경우에는 기준 용적률이 330%로 확정이 됐습니다. 330%로 확정이 됐다는 것은 현재 용적률 예를 들어서 200%라고 했을 때 200%에서 330%까지는 일부간의 요율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300%의 기준 용적률이 적용된다 그러면 우리는 200%에서 300%, 100%만 일부간을 적용하고 이 구간이 숫자가 훨씬 큽니다. 법상으로 보면 40에서 70%로 되고 있는데 이걸 적용하게 되면 공공기여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3분이 330%고요. 중동이 350%의 기준 용적률을 확보를 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이 구간 간 이 공공기여량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이쪽에서는 앞부분은 10%, 뒷부분은 41%로 최소화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성남시에도 적용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중요한 건 공공기여금의 산정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하게 되는 용적률에서 지금 현재 종전 용적률을 제외하고 공공 비율을 곱하면 저희 연면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연면적에서 감정 평가액에 따라서 산정이 된다라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감정 평가액이 미정입니다. 예를 들면 종전 가격으로 감정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호 가격, 실질적인 분양 가격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개발 비용을 공제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별도 산출 산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도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여금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여금이 어느 정도나 변동이 되냐, 많게는 우리 단지에서 약 8천억 정도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8천억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개인으로 보면 약 2억 원에, 세대당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2억 원의 분담금이 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그러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사업성이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지금 우리 단지들은 통합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통합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각각 개별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통합 재건축이 아닌 경우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손해를 감수하셔야 되고, 현재 기초구역상에서는 기초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 동의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단지별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기초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5개 단지로 봤을 때 5개 단지가 전부 다 80% 수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지도 빠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이미 표명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개별 재건축은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통합 재건축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도지구에 지정돼서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겠다 하면 노후객도시 특별법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도정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존 도정법에서는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 소형주택까지 내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개발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연면적이 11만 8천 평이었는데 반해서 우리 지금 특별법으로 가면 용적률이 400%로 상향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45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구역이, 우리 양지마을이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400%까지밖에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약 3조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용적률이 도정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36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360%로 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허용 용적률이라는 걸 280%까지로 뒀고요. 280%에서 360%까지 갈 때는 75%를 공공기여로 내놔야 됩니다. 결국은 280%가 맥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 얼마가 손해가 발생하는지 가늠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또한 단독으로 갔을 때 그럼 과연 유리할 것인가? 자, 지금 우리 양지마을입니다. 양지마을에 학교가 2개가 있고요. 만약에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약 5%의 순부담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러한 공공기여들이 필요한 사항이죠. 근데 이러한 것은 당연히 내놔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설계상으로도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여기는 1조 간섭이 발생합니다. 어디에? 학교에 1조 간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설계에 입혀봤습니다.
설계 입혀봤더니 이쪽 501동에서 519도 이쪽 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대수가 1430세대인데 신축 세대가 1910세대고요. 임대 세대가 257세가 되면서 일반 분양은 226세대에 불과합니다. 360%로 봤을 때. 그러면 일반 분양 226세대가 전체 1900세대의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상당한 분양 분담금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보면 1130세대지만 814대와 임대세대를 빼면 118세대만 일반 분양이 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나머지와의 같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특히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다른 단지와 달리 용적률이 280%밖에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전부 다를 개별로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일반 분양 세대는 900세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 너무도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손해고 그만큼 분담금을 많이 내셔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통합재건축으로 빠르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재건축만 하는 게 선도지구의 목표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선도지구가 선정돼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발표에서 보셨을 겁니다. 선도지구는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기로는 미래도시 펀드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걸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도시 펀드 같은 경우 총액이 12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양지마을이 사업하면 사업비가 얼마가 될까요?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추산했을 때 용적률 350% 기준, 400% 아니고 350% 기준일 때도 9.5조가 발생합니다. 근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분당에서도 3, 4개 구역, 그 다음에 삼본에서도 그만큼,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그만큼, 일산에서도 그만큼, 안양에서도 그만큼. 그러면 선도지구들이 이 비용을 다 쓰고 나면 비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이 돈이 충전될 때까지 사업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지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분당은 우리가 토지가열지구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시면 알 겁니다. 한동안 가격들이 폭등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많은 지역들이 묶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갈 동안에는 안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쪽에 시세가 폭등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다시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님들이 일반 분양보다도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원밸리라고 반포에 있는 원밸리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경남 아파트, 그다음에 아파트가 합쳐서 하는 통합재건축인데요. 거기도 조합원 분양가는 6천만 원대였는데 일반 분양가는 5천만 원대였습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더라도 선도지구로서 빠르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도지구의 재건축 절차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선도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9월 말에 접수를 하면 10월에 평가를 해서 11월에 선도지구 선정이 발표됩니다. 11월에 선도지구 선정이 발표되면 연말에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해서 정비계획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금 선도지구가 되면 뭔가가 다 결정된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선도지구는 재건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러분들이 아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도지구가 되면 현행 예산 기준으로 보면 내년 말에는 이 특별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됩니다. 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여러분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을 때는 추정분담금이라는 걸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안 내신 우리 미동의하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 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동의서를 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시기가 이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선도직으로 돼서 가는데 특별정비계획 갔더니 분담금이 너무 높다. 그때 멈추셔도 여러분한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때는 여러분들 개별로 각각 개별로 분담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불만이 생기면 거기서 또 멈출 수 있는 단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과반동의가 필요하고요. 여기서도 과반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과반동의를 받고 나면 시공사 선정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통합 시기를 마친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하고 사업 시행자를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라는 걸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는 뭐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내가 몇 평 갈 때 얼마를 낸다라는 분담금이 확정되는 게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근데 노객도시 특별법이 지금 현재 개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들이 발생한다면 이것들이 합쳐져서 일정이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철거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2주를 나가게 됩니다. 이 2주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봅니다. 원베리 같은 경우가 약 3,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3,000세대 2주 하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습니다. 몇 개월 걸렸을까요? 한 1년 걸렸을까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국토부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정관에다가 반영을 할 거고요. 향후에 우리도 그런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철거하고 나면 착공 분양을 하게 되죠. 이 착공 분양하면서 여러분들 동호수 추정도 하게 되고 일반 분양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준공하고 해산하는 절차, 이게 재건축이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지금 시작점, 출발점에 서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의서를 지금 하다 보니까 나 벌써부터 분담금 언제 내?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분담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분담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가는데 당장에 내가 돈 마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로 먼저 대납을 하고 향후 입주하시는 시점에 내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만 내고 중도금 없이 잔금 9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성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에서 수립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어,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주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종전자산 평가를 받을 겁니다. 사업시행인가 이를 기점으로 종전자산 평가를 받고요. 종전자산 평가 금액의 60%의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이주비 대출로 이사를 가셨다가 들어오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그 이주비 대출 받은 다음에 이자를 내가 계속 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사업비로 내게 되고요. 사업비에서 나중에 이제 들어오면서 납부하시는 구조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 이주비 이자를 무이자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 배당 소득세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입주하는 시점까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말씀드리고 있나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설계를 9월 말에 시에다가 제출할 때는 저희도 설계를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판상형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 타워형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 그리고 공공기관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협력업체들과 그다음에 제준이와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도면 그린 것만 수여 차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내용들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놀지 못한다는 말씀. 지금 우리 양지 마을을 보게 되면 양지 마을에는 학교가 여기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옮겼을 때와 안 옮겼을 때 어떤 게 유리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소비자님들은 초등학교는 가운데 있는 게 좋지 않겠냐, 물론 합당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 단지들이 전부 다 일조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적률을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일부 소유자님들께서는 이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시다 보니까 내 집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이제 내 집이 여기가 내 집이 아니고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 여기가 내 집입니다. 내 집이 이렇게 커진 거고요. 이 커진 데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부만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큰 뜻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여기에 있는 준주거를 위로 올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를 두냐, 그다음에 준주거를 현재처럼 유지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둔 상태에서 학교를 옮기는 그런 4가지에 대한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본 결과 기존 틀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 수직축 계획으로 해서 사건 접근성은 높다고 하는데 메인은 이 부분입니다. 준주거가 여기를 취했기 때문에 고층 배치가 어려워서 용적률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이쪽 상업시설과 단절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준주거 지역을 위로 이동을 시켜서 최대한 용적률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되 여기에 상권 접근성을 위해서 우리도 이쪽에 많은 상업시설들, 빌딩생활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초등학교를 그대로 뒀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단지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 단지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세대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골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준주거를 위로 올리고 현재 이 도로 라인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성남시를 방문했을 때 이 기존 또한 폐도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든 요 안에서 너희들이 의견을 내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타단지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두고서 유지하는 것을 골격으로 넣습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던 아니면 통합수리를 받던 심의 과정에서 변경이 되면 변경된 거에 따라서 여기를 폐도하고 이쪽을 확복하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게 배치 상황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을 가정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초림초등학교 입조권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단지가 전부 다 이주를 나가면 초림초등학교에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 명도 없는 상태고 교육청에서 그 자리에다 그대로 져라 하면 새로 져야 되는데 그것도 학교 이전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일조 시간이 4시간 이상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학교 부지 전체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충족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보면 29층짜리가 층수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위치도 변경이 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약 17%의 용적률 감소가 발생합니다. 17%가 차지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그러면 여기 있는 학교를 요 밑으로 옮기면 어떻게 했냐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학교를 이쪽에서 놓으려면 시설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파크타운으로부터 일조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여기에다가 설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조권 침해를 벗어나려면 요 위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이 위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일조권 침해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검토한 것처럼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50% 최초에 설명했을 때는 350%를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저희가 좀 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 400%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사를 2개사를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안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설계는 서울시에서 많이 인허가상에서 찾고 있는 클러스터라는 설계들을 기점으로 들어가 있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설계가 숫자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많냐? 지금 앞단에 있는 설계 같은 경우는 약 6,900세대, 뒷단에 있는 설계 같은 경우에는 7,400세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큰 이유는 뭐냐면요, 평형 배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세대가 대형 평형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형 평형들이 그저 기존에 있던 대형 평형을 유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 평형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를 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형 비율이 많아서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힘을, 아까는 요 대형 평형에다 힘을 줬다라면 지금은 여기에다가 힘을 줍니다. 중대형. 아까처럼 대형이 아니라 중대형 세대를 더 확보하는 게 지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계가, 어떤 중심으로 된 설계를 원하십니까? 초대형으로 갈까요? 중대형으로 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최근에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도 참여율이 낮아서 아직까지 그걸로는 확보가 되지 않지만 뒷단에서 제가 그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약 2,000분 정도가 얼마집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4,600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이시기 때문에 일일이 뭘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행되는 것은 얼마집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주고 거기에서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집 앱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얼마집을 설치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얼마집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별도의 안내 유튜브를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00%짜리를 준비를 하면서 보시면 특징적으로 보면 학교를 이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입장에서 여기에 있는 입장보다는 여기에 있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파크타운에도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너무 붙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학생이 많지만 우리 여기에도 학생이 많습니다. 다만 이쪽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이 1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이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여기에 고등학교를 두는 그런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워형 배치들을 6호 조합의 타워형 배치들을 중앙공원 라인에 잔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설계들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계신 아파트의 평형들을 고려해서 평형 배치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동의서를 진구하면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이쪽에 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 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 가고 싶은데 하는 제자리에 대한 말씀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행 규정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우선권을 두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선호도가 많이 다르실 겁니다.
선호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많은 세대들, 우리가 7,400세대라는 세대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보면 4,400세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3,000세대의 일반 분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면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상형 평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세대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이제 이 최대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워형 설계가 불가피한데요. 이 타워형 설계 같은 경우에도 이 설계 같은 경우는 성수동, 압구정 이쪽에서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 데서 검증된 설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면 개방형 또는 3면 개방형으로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쪽 세대들이 전부 다 조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상형 대비 이러한 부분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설계들을 보시면 84 타입도 이러한 설계들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 포커싱 될 수 있는 설계인 10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가 뒷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면 개방형, 2면 개방형, 3면 개방형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왜 또 내용이 있냐면 지금 신축을 하는 이러한 세대들은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설계들을 들어갑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왜? 이렇게 투웨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공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1984 타입이라고 예를 들어놨는데 1984 타입 같은 경우는 전용은 당연히 85 이하로 들어가 있을 텐데 발코니 면적은 7.7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새로운 형태의 탑사형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이 10.37평이 돼서 약 2.7평 정도 늘어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사용 면적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01 타입을 봤을 때 101 타입의 금호와 한양의 101 타입을 봤을 때 서비스 면적이 8.6평인데 우리 109 타입 사이즈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걸 감안했을 때 109 타입에서는 13평의 서비스 면적이 발생해서 실사용 면적이 39평 대 46평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1 타입과 109 타입 그 타워 형태를 보더라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 결국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실지를 가능하는 겁니다. 지금에서 쓰고 있는 것보다 줄이더라도 평형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내용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향후에 내가 평형 선호 조사를 할 때 지금보다 좀 낮아진 평형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가변형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스터존으로 되어 있는 부부 공간입니다. 독립된 공간에 드레스룸 있고 그다음에 서재실 있고 다 갖춰진 이런 공간도 방이 더 필요하신 분은 방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방과 방으로 만들어져 있는 통상적인 구조도 마찬가지로 세미 마스터존으로 해서 자녀분을 데리고 사는 경우에 이렇게 세미 마스터존으로 독립공간, 그다음에 부부 공간에 독립공간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체 우리가 대형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펜트하우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트하우스는 두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복층형 펜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복층형 펜트하우스를 통해서 이 높이가 5.6m입니다. 호텔급의 높이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방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다세대 펜트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테라스 하우스 같은 개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그 연면적, 공사 면적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공사 면적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차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커뮤니티 면적입니다. 앞으로 커뮤니티는 아파트의 가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컨셉으로 잡은
그 커뮤니티 면적은 세대당 한 평 정도입니다. 이 세대당 한 평은 최근에 입주를 마친 개포 자이언트스와 한 평과 같고요. 반포 레미안 원밸리보다 작습니다. 살짝.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평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더 늘리시겠습니까? 더 늘릴까요? 아직 감이 안 오시죠? 당연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 평을 잡은 거는 상식적인 숫자도 있지만 이걸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지금 세대당 1.3평, 1평, 우리도 1평인데 내용을 보시면 다릅니다. 왜냐? 우리는 7,000세대 네버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보면 전체 면적을 보면 4,000평, 3,300평, 우리는 7,000평.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1등 단지가 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파트만 갈 수도 없고요. 우리 상가와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준주거 지역에 있는 산 위쪽 큰 대로변의 스트리트 상가, 이 상가에 대해서는 학원가로 이용을 해도 되고요. 말 그대로 상업시설로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중심에 있는 상가 배치를 단차를 이용해서 지하이지만 지상으로 보이는 그러한 설계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요 노란 것들, 이 노란 것들은 썬큰 가든처럼 만드는 그러한 주상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약 15,000해배의 상업시설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가 공식이 지금 다른 데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 면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상업시설의 전체 면적은 12,000해배입니다. 12,000해배에서 약간 늘어난 15,000해배를 준비한 거고요. 만약에 해당 상가 조합원님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추가 대상 지원해서 여기 테라스 상가 등을 계획할 예정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건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분산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군데로만 다 몰리게 되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뮤니티를 분산 배치를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학교에도 저희가 입체 결정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입체 결정을 요구를 해서 이 학교 안에 이런 수영장이나 그다음에 멀티플렉스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서 낮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저녁 시간에는 우리 소유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위 세대의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행 고도 제한 지역이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40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40층을 포기하고 37층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층고를 조정을 해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층고가 2.8m입니다. 근데 저희는 전 설계에 층고 3.1m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 그리고 최근에 강남에 준공한 아파트들이 층고 3m 수준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높은 3.1m의 층고를 준비를 해서 거실 천장고가 2.7m까지 가는 개방감을 극대화한 그런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40층까지는 불가능하고 37층으로 가게 되고요. 37층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공사비에서도 세이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스카이 브릿지,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이 브릿지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명품 단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필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양지마을 상단에 여기 3개 빌딩을 연결하는 브릿지와 스카이 라운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상단에 2개를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공기여량이, 공공기여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도지구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공공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후발주자라고 하면 앞단지에서, 다른 단지에서 필요한 공공기여를 한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혐오 시설을 공공기여로 내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지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공기여를 하고 우리한테도 유리한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수내역에서 넘어오는 교량이 상당히 노후됐다는 거 아시죠? 그 교량을 교체하면서 광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광장을 만들지만 그만큼 집객도 되겠지만 어쨌든 단지 가치가 살아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복합 청사를 줘서 기부 체납하는 형태를 갈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신 스카이 라운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형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이쪽까지로서 또 공공 기여를 할 수 있고 이쪽도 공원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포에서 반포 1, 2, 4 지구라는 단지에서 올림픽대로를 넘어가는 덮개형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형태로 우리 단지 이러한 공공보행 통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덮개 공원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옆에 백석초와 연결하는 지하 통로도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밑에 들어가는 이러한 시설, 수영장이라든지 큰 체육관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검토를 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한테도 유리하고 성남시에도 필요한 그런 제안이 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들으다 보니까 목이 참 많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뭔 얘기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성을 알아야 내가 동의서를 낼 거 아니냐, 그죠? 항상 궁금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업성은 확정돼야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용적률도 확정이 안 됐고요, 공공기획안도 확정이 안 됐고요, 뭐 분양가부터 그다음 사업 계획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걸 가지고 봅시다. 최근에 기사난 겁니다. 별들의 전쟁 신반포 2차 착공호 공사 인사공지에서 시공사를 뽑겠다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보면 기존 용적률이 299%고요. 299%고 공사비 예가가 9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300%까지밖에 못 가는 거고 최고 축수는 49축으로 950만 원 공사비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같은 타입, 비슷한 유사 타입 전용 68이 60으로 갈 때 4.65 원이라는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시면 재건축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돈 내라고 하면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동네는 이렇더라도 나중에 개발력이 크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우리 단지를 그래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는 1572세대가 사업을 해서 299%, 100가 저희랑 비슷합니다. 200%에서 100%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00%에서 4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수익 여건이 2배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비 950만 원입니다.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950만 원입니다. 근데 신탁 방식이라고 하면 10 내지 15%의 공사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다운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구나 여기는 준초고층 49층을 설계를 해놨습니다. 제가 우리 몇 층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37층. 골조의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37층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공사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독일 병원 갈 때 얼마 나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비계획을 지정할 때,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날 때 수정분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안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 고려할 내용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는 거고요. 일단 용적률도 350에서 400%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기준 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기준용 정도에서 허가 구간마다 공공 기여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까 성남시 구도심에 2040 기본계획을 보면 280%에서 올라가는 거 75%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도 만약에 그런 높은 숫자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거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편차가 엄청날 겁니다. 저희 제주에서도 공사비 얼마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사비 얼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1000만 원 볼까요? 900만 원 볼까요? 800만 원 볼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꿔주신다고 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에 좋은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토지신탁에서 작년 말에 시공사 선정을 한 현장이 있습니다. 금정역에 붙어 있는 금정 역세권이고요. 1400세대입니다. 1400세대고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대림 EH가 컨소시엄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현장 공사비 얼마일 것 같습니까? 지하 3층, 지상 37층, 1400세대. 여러분들이 최근에 듣는 숫자로 보면 공사비 800만 원 넘어갈 것 같죠? 597만 원. 그렇게 낮은 공사비로 적정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 신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발 신탁으로 지하 6층, 지상 49층, 1000세대 주상복합 공사비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것도 1군 시공사가 공사를 합니다. 공사비 7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의 사업성이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주셨어요. 설문조사를 해주셨는데 이걸로는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수가 너무 작아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선호평형이 중대형으로 몰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쪽이 많지 않을까. 근데 참여를 하셨는데 참여하신 거에 비해서 이쪽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중대형으로 약간은 줄여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을 줄여가는 경우에는 분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환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여쭤봤었을 때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특화된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용인에 가면 이스트 팰리스라고 삼성에서 시공한 그런 4개 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게 사우나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에서 들어가는 조그마한 사우나가 아니라 대규모 사우나인데 여기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에 대해서도 했더니 1.7대, 2대, 2.2대 이런 거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2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 많이 늘리면 좋죠. 많이 늘리면 좋습니다. 근데 주차 대수가 지금 우리 2.0대, 2.1대 그리고 아까 커뮤니티 우리 면적 세대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평입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딱 지하 4층이 꽉 찹니다. 저희가 지하 4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하 주차장을 넓히거나 그다음에 저런 커뮤니티 시설을 넓히게 되면 지하 5층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평형으로 이동하실 경우에 예상 분담금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소유자가 2 내지 4억 원 수준의 분담금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물론 17평에서 17평 이동 시 6억 환급해줘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람이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2 내지 4억 원 수준의 분담금을 예상하신다. 상식적으로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형 감소하는 경우에 희망 분담금은 제로 내지는 환급에 대한 언급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형 증가 시에는 4 내지 8억 원 수준의 분담금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18평에서 34평 이동 시에 2억 원 분담금만 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시면
불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성을 가늠할 잣대를 봤는데, 역시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서 같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좋은 사업성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예상 가치 했는데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4,500만 원을 좀 찍으셨어요. 잘못 들으신 거죠? 향후 우리가 준공 후의 시세를 예측하는 건데 4,500은 너무 낮겠죠. 그리고 제일 많은 게 6천만 원. 근데 저희가 6천만 원 이상은 두지를 않았어요. 왜 6천만 원 이상을 두지 않았냐면, 잘못하면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6천만 원까지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실제 저도 준공하고 나면 7천만 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7천만 원 넘어가는 가치를 만드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500만 원, 5천만 원 수준이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기본은 동의서 내주신 분도 궁금한 걸 해소하고, 아직까지 동의서를 안 내주신 분들은 좀 이러한 내용을 듣고 오해를 해소하시고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옆집에, 앞집에 아직 안 내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웃으로서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우리 메인 포스트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내고 있던 데에서 계속 동의서 진거하고 있고요. 4번, 305동 앞에만 1번 포스트로 합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시다시피 추진준비위원회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네. 많이 해소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응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이크 준비하고. 저희가 대관이 12시 30분까지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길게 질문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히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복된 질문은 조금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해를 했으면 좀 질문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저기 안쪽.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고 자세한 설명 감사하게 들었고요. 몇 가지 재개발 관련해서 여기 아마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실제로 재건축이 된다라고 들어갔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약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분담금.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당초에 약속했던 분담금에서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돈 더 안 내면 못 짓겠다 넘어가 있는 집들이,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자, 집 떠나서 내 집 두고 지금 밖에 나가서 새 집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돈을 더 내라고 그래. 내 집은 다 때려 부쉈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시작했을 때 약속된 분담금에 대한 증액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재건축이 된다라고 확정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가장 여기 계신 주민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얘기인데, 한상형이 됐든 타워형이 됐든 최근에 아파트를 건축을 하면 내부 구조를 들어가 보면 방에 들어가 잘 수가 없어. 왜냐? 작게 만드니까. 집합수는 넓어요. 근데 방은 사람이 가구 하나 놓고 눈에 겨우 돼.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래?
확장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꼼수 부리는 거지 사실은. 네, 그래서 결국은 분담금차 지금 4억 얘기 나왔죠? 우리 분담금 싸게 해드릴게 3억에. 그리고 실제 들어가가지고 집을 고치니까 작은 평수는 한 7, 8천만 원, 큰 평수는 확장하는데 1억. 이게 그야말로 분담금 거기서 다 기립까지 하는 거다 이거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지어놓고 멀쩡한 자재 들어가기 전에 또 뜯어내서 폐기물 만들고 돈은 돈대로 내고, 그래서 이런 설계 방식에 대한 문제들이 명확하게 해결이 돼야지 주민들이 들어가서 새 집인데 너무 좋아하는데 들어가니까 가구 안 나오니까 얘가 뭐 잠자면 꽉 차. 자전거 하나 놓을 데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상형이 됐든 타워형이 됐든 모든 아파트 건설사들이 다 이 짓을 하고 있어. 사실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게 그냥 눈 감아지고 또 그냥 돈 내고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지금 살고 계신 우리 부담 주민분들은 약간 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간이 널찍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새 집이라고 들어가서 분담금 내고 또 확장하느라고 돈을 내고, 이 설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두 가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 분담금 증액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처음에 신탁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을 때도 좀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대항력이 없다. 왜? 분양보증이나 시공보증이나 그 다음에 자본, 그 사업비 대출에 대한 보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 근데 신탁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분담금 증액이 발생하는 현장들을 보면 깁니다.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다시 설계 변경하고 또 설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절차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통합 심의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불과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시공사랑 접촉하면서 시공사 다른 사업장 때문에 시공사를 만나고 최근 5, 6개월 정도는 공사비가 아주 스테이블하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공사들은 분기 내지 반기 단위로 공사비를 검증을 해서 올려야 되는지 막 이런 걸 따지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에는 원자재 값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인력 수요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 평택 쪽에서 많은 인력들을 빨아들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한국인 인력들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고 그 인력도 빠졌고요. 중국에서 대규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인력들이 또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도 또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시공사에서 그동안에 조금은 부담스러워했던 공사비 2년 유예 이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확장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공사 선정 시부터 조합원들은 모든 확장 내지 옵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발주를 할 거고요. 일반 분양에 대해서만 확정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상에서 마감재를 변경하고 하는 부분들은 공개를 통해서 충분히 할 겁니다. 둔촌주공이나 그다음에 그 잠실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도 이런 상품을 바꾸는 것 같다 문제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약간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공개를 통해서 신탁사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죄송한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자체가요, 단열 자체가 이런 부분들도 강화가 되고요. 옛날에는 층고를 높이면 거기에 맞는 가구를 별도 제작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7,000세대입니다. 7,000세대는 앞다퉈서 그런 가구 만들어 줄 거고요. 편의에 맞게끔 제품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질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경품 추첨도 좀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거에 세대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양지마을이 작은 평수부터 32평, 25평, 그다음에 38평, 50평대, 그다음에 60평대, 70평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24평을 한 1100세대, 34평을 2600세대, 109평을 1300세대, 그 다음에 133을 900세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제시한 우리 양지마을이 금호부터 청구 그리고 금호 3단지 양재 한양 2단지 이쪽이 50평대 이상의 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자기들이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분담금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들이 정하면 되지만 작은 평수하고 그 다음에 38평대가 자기들이 정하는 세대 수를 또 애매하게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25평이 지금 뭐 1100세대 정도 되면은 한양이 1단지만 해도 1000세대가 넘고 가운데 있는 주상복합만 해도 한 500세대 정도 될 텐데 그 세대만 합해도 1600세대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평선을 분담금 더 내고 들어가라고 한다면은 분담금이 어느 정도 예상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형을 배치를 할 때는 우리 단지에 맞는 수준에 맞춰서 평형을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너무 큰 평수 위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분담금이 너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평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평수면 25평인데 24평도 들어갈 인원이 모자르게 된다면은 그럼 뭐 집합금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래서 설문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평형이 많은 설계, 그다음에 중대형의 포커싱된 설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평형 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정비계 단계부터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정밀하게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희가 미팅을 해보면요. 17평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25평 가실 생각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도 조정될 수 있다.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예. 그 뒤에 바로 주세요. 네, 준비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성남시에서 이번에 지금 발표한 기준을 따르면 지금 공공기업군을 지금 배점표에 넣으면서 사실 단지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지금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쪽에 조금 뭐 건의를 하거나 좀 어필을 하실 계획이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단지 간의 배치도를 설명해 주셨는데 학교가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단지 간에 다들 지금 제자리 재건축에 대해서 좀 니즈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 단지 안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양지마을 전체를 두고
이동이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예. 일단 그 성남시의 의도 이제는 저희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성남시의 확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공기여를 결정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공공기여를 결정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공공기여를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선도지급도 취소하고 사업도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게 처음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최소한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자리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는 단지가 이게 아니고 전체라고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자리가 필요 없다는 분이 대부분이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리를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자리라고 하는 게 내 땅의 제자리가 아니라 어쨌든 나와 내가 지금 있는 것과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러한 부분들은 시행 규정에 담으면 유효한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지금 단계에서 논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행자 지정할 때 여러분들하고 시행 규정을 논하면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자리 재건축 자체가 우리 단지 우리 구역은 불가능합니다. 내 땅에서 내 것만 가지고서 하신다고요? 그러시면 앞단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요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논란은 더 이상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호하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시행 규정에 반영해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